이 나라는 끝났습니다. 제 스승이 30년 전에 한 말입니다. 전쟁으로 모든 게 잿더미가 됐습니다. 1인당 GDP 79달러, 아프리카 최빈국보다 가난했습니다. 석유도 없고 천연가스도 없고 철광석도 없습니다. 땅속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끔찍한 건 위치였습니다. 북쪽엔 100만 대군이 있습니다. 서쪽엔 세계 최대 군대가 버티고 있습니다. 동쪽엔 과거 침략자가 재무장하고 있습니다. 사방이 핵무기로 둘러싸인 땅입니다. 저는 데이비드 톰슨입니다. 나토 전략센터 수석 분석관을 지냈고 30해 동안 지도로 국가의 운명을 예측했습니다. 제 스승의 이론은 명확했습니다. 약한 나라는 강한 나라에 짓밟힙니다. 자원 없는 나라는 종속됩니다. 강대국 사이에 낀 작은 나라는 완충지대로 희생됩니다. 지정학적 저주였습니다. 그런데 하버드 강의실에서 한 학생이 그래프를 보여줬습니다. 수직으로 솟은 선이었습니다. 1953년 79달러에서 현재 3만 5천 달러. 50년 만에 400배 성장. 반도체 수출 세계 1위, 조선 세계 1위, 2차 전지 점유율 세계 2위. 문화 콘텐츠가 전 세계를 흔들고 있습니다. 교수님. 야린. 그날 그 학생이 물었습니다. 이게 끝난 나라입니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화면에 또 다른 지도가 떴습니다. 한 점을 중심으로 4개의 화살표가 교차했습니다. 미국의 슈버스, 중국, 러시아, 일본 모든 강대국이 그 한 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30년간 쌓아온 이론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 어느 나라는 명확히 매크 자주체멸미 하는 애였습니다. 오히려 세계의 중심이 되고 있었습니다. 한리 나노리니 대체 보내는 남 못해나린 경험이 한 겁니까? 산토민 제가 물었습니다. 그날부터 제 강의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가르치는 게 아니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입니다. 제가 강의를 시작한 첫 문장이었습니다.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죠. 당연한 얘기였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여러분은 그 작은 나라가 어떻게 세계를 움직이는지 보게 될 겁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데이비드 톰슨입니다. 30해 동안 지도 위의 선으로 세상을 읽어온 지정학자입니다. 나토 전략센터에서 유럽의 안보를 설계했고 랜드 연구소에서 아시아의 미래를 예측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제가 예측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이론이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하버드 국제정치학 강의실이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두뇌들이 모인 자리였죠. 30명의 박사과정생들이 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프로젝터가 켜졌습니다. 한반도가 스크린 가득 펼쳐졌습니다. 남한 면적 10만 제곱킬로미터. 인구 5천만 명. 자원은 거의 없습니다. 작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땅이 세계 GDP의 30%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강의실 뒤편에서 코웃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케빈이었습니다. 미국 국방부 출신 박사과정생이었죠. 그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시대착오적입니다. 냉소적인 목소리였습니다. 21세기입니다. 산맥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핵과 미사일 시대인데 말이죠. 웃음이 번졌습니다. 몇몇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제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왜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이 모두 이 작은 반도를 주시하고 있을까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4개의 화살표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빨간 화살표는 베이징에서 출발했습니다. 파란 화살표는 워싱턴에서 왔죠. 초록 화살표는 모스크바에서, 노란 화살표는 도쿄에서 출발했습니다. 모든 화살표가 한 점에서 만났습니다. 한반도였습니다. 4개 강대국의 전략이 교차하는 단 하나의 지점입니다. 제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리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독일 출신 전략학 전공생이었습니다. 교수님, 그건 지정학적 저주 아닙니까? 폴란드도 유럽의 중심이라 사라졌습니다. 정확한 지적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중심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였습니다. 역사적으로는 말이죠. 저는 다시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1960년 1인당 GDP 79달러. 현재 3만 달러 이상. 수직으로 솟은 선이었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50년 만에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됐습니다. 존이 노트에 뭔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혁신지수 세계 6위. 특허 출원 세계 4위. 연구개발 투자 비율 세계 2위입니다. 숫자가 계속 스크린에 떴습니다. 강의실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이게 저주받은 나라의 지표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조용히 손을 든 학생이 있었습니다. 뒷자리에 앉아있던 한국인 박사과정생이었습니다. 미나박이었죠. 교수님.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새의 개념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순간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미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노트북을 열더니 화면을 공유했습니다. 새로운 지도가 스크린에 떴습니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나의 원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 원 안에 베이징이 있었고 도쿄가 있었습니다. 상하이와 타이베이도 포함됐죠. 교수님, 이 원 안에 세계 GDP의 30%가 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한국은 이 원의 정중앙입니다. 베이징까지 1000km, 도쿄까지 1000km, 상하이까지 800km입니다. 저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요새는 더 이상 고립의 상징이 아닙니다. 연결의 중심입니다. 그 순간 저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30년 동안 제가 만든 이론이 한 학생의 한 문장 앞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강의실 뒤편에서 케빈이 일어섰습니다. 지정학적 저주라는 단어를 내뱉었죠. 1000년 동안 전쟁터였던 땅, 침략의 역사, 폴란드의 멸망. 그의 논리는 정확했습니다. 학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침묵했습니다. 반박할 수 없었으니까요. 역사가 그의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미나가 새로운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1953년 빨간 선이 바닥에서 시작했습니다. 1인당 GDP 79달러. 전쟁의 폐허였습니다. 그 선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1960년대 200달러. 1970년대 1000달러 돌파. 1980년대 5000달러. 1990년대 10,000달러. 2000년대 20,000달러. 현재 35,000달러 이상. 수직으로 솟은 선이었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숫자가 계속 화면에 떴습니다. 반도체 수출 세계 1위. 조선 세계 1위. 2차 전지 점유율 세계 2위. 디스플레이 세계 1위. 혁신지수 세계 6위. 특허 출원 1인당 세계 1위. 연구개발 투자 비율 GDP 대비 4.8%. 케빈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리사가 노트에 급히 뭔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존의 눈이 스크린에 고정됐죠. 저는 그 숫자들을 바라봤습니다. 30년 동안 제가 만든 공식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지리가 운명을 결정한다는, 위치가 국가의 미래를 정한다는 그 굳건한 믿음이 균열을 일으켰습니다. 미나의 마지막 문장이 화면에 떴습니다. 저주와 축복은 주어지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칠판으로 걸어갔죠. 분필을 들었습니다. 세 개의 원을 그렸습니다. 첫 번째 원 안에 저주라고 썼습니다. 두 번째 원 안에 축복이라고 썼습니다. 세 번째 원 안에 선택이라고 썼습니다. 분필 끝이 칠판을 긁는 소리가 강의실에 울렸습니다. 지리는 운명이 아닙니다. 제 목소리가 낮고 무겁게 깔렸습니다. 폴란드는 저주를 받아들였습니다. 강대국 사이에서 짓밟혔고 지도에서 3번 사라졌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사면이 적으로 둘러싸인 땅에서 기술을 선택했습니다. 자원이 없는 땅에서 교육을 선택했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혁신을 선택했습니다. 분필을 칠판에 댔습니다. 선을 그었습니다. 저주에서 선택으로 향하는 화살표였습니다. 선택이 지정학을 바꿉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성벽이 균열을 일으켰습니다.
나토에서 랜드 연구소에서 수백 번의 강의에서 반복했던 그 확신이 흔들렸습니다. 손끝에 분필 가루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 가루를 봤습니다. 하얗게 부서진 조각들이 공중에서 흩어졌죠. 제 이론도 저렇게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이 작은 땅이 중얼거렸습니다. 스스로의 운명을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강의실이 숨을 죽였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하버드 캠퍼스의 오래된 건물들이 보였습니다. 3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이 대학에서 저는 지금 새로운 역사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나는 현실주의자였습니다. 힘과 지리로 세상을 재단했습니다. 약한 나라는 강한 나라에 짓밟힌다고 믿었습니다. 작은 나라는 큰 나라의 변수일 뿐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 공식을 깨버렸습니다. 분필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케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리사가 노트 필기를 멈췄습니다. 존은 여전히 스크린만 바라봤죠. 미나가 저를 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 존경이 아니라 동등함이 있었습니다. 학생이 아니라 동료 학자처럼 저를 바라봤습니다. 강의실에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는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오늘 제가 가르친 게 아니라 배웠다는 걸 말이죠. 강의가 끝났습니다. 학생들이 하나둘 나갔습니다. 미나도 자료를 정리하고 나갔습니다. 강의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저는 칠판을 봤습니다. 저주, 축복, 선택. 세 개의 원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제가 그은 화살표가 보였습니다. 선택이 운명을 만든다.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붉은 석양빛이 칠판을 비췄습니다. 저는 그 빛 속에서 제 30년이 재구성되는 걸 느꼈습니다. 다음 강의가 시작됐습니다. 케빈이 먼저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기술이 지리를 무력화했다는 내용이었죠. 인터넷, 해저 케이블, 데이터 클라우드. 이제 위치 따위는 의미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미나를 봤습니다. 이번엔 어떤 데이터를 꺼내들까 궁금했습니다. 미나가 새로운 지도를 띄웠습니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4개의 화살표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빨간 화살표는 베이징에서 출발했습니다. 중국의 1대1로 전략이었죠. 파란 화살표는 워싱턴에서 왔습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었습니다. 초록 화살표는 모스크바에서 뻗어나왔습니다. 러시아의 신동방 정책이었습니다. 노란 화살표는 도쿄에서 출발했습니다. 일본의 경제권 네트워크였죠. 4개의 화살표가 모두 한 점에서 만났습니다. 한반도였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30년 동안 지도를 봐왔습니다. 수백 개의 전략 노선을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선명한 교차점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미나가 화면을 넘겼습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부산까지 1000km, 상하이에서 인천까지 800km, 도쿄에서 서울까지 1200km,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강릉까지 900km. 모든 거리가 전략적 반경 아니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부산항 컨테이너 물동량 세계 7위, 인천공항 환승객 아시아 3위, 해저 케이블 연결망 동북아시아 허브, 한중일 교역량 연간 7천억 달러 이상. 숫자가 계속 쏟아졌습니다. 케빈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리사가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존이 노트에 급히 뭔가를 적었죠. 저는 그 지도를 봤습니다. 제 연구 30년이 뒤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지정학의 중심은 강대국이라고 믿었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그들이 세계를 움직인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이 지도는 달랐습니다. 4개의 제국이 한 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 점은 강대국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반도였습니다. 미나의 목소리가 강의실에 울렸습니다. 중심은 사라진 게 아닙니다. 더 선명해졌습니다. 저는 칠판으로 걸어갔습니다. 분필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한 점을 찍었습니다. 그 점에서 4개의 선을 그었습니다. 동쪽으로, 서쪽으로, 남쪽으로, 북쪽으로. 네 방향의 힘이 한 점에서 균형을 이룹니다.
제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이게 21세기 지정학입니다. 강의실이 숨을 죽였습니다. 저는 그 점을 다시 봤습니다. 작은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점이 없으면 4개의 선이 무너졌습니다. 한국은 강대국의 변수가 아닙니다. 분필을 칠판에 댔습니다. 세계 균형의 중심축입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명확해졌습니다. 지정학은 죽지 않았습니다. 진화했을 뿐이었습니다. 예전엔 땅덩어리의 크기가 중요했습니다. 자원의 양이 힘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위치의 전략성이 중요했습니다. 연결의 밀도가 힘이었습니다. 균형의 기술이 생존을 결정했습니다. 한국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분필을 내려놓았습니다. 손끝에 가루를 털어냈습니다. 학생들을 봤습니다. 그들의 눈빛이 변해 있었습니다. 회의가 아니라 이해였습니다. 냉소가 아니라 경애였습니다. 미나가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펼쳐진 세계 해운 항로였습니다.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3만 킬로미터, 인천에서 로스앤젤레스까지 1만 킬로미터, 한국을 거치는 물동량이 세계 교역의 4분의 1이었습니다. 교수님. 미나가 저를 봤습니다. 한국은 길목입니다. 세계가 지나가는 길목입니다. 저는 그녀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길목. 요새가 아니라 길목. 장벽이 아니라 통로. 단절이 아니라 연결. 칠판의 점을 다시 봤습니다. 그 작은 점이 이제는 거대하게 느껴졌습니다. 강의가 끝났습니다. 학생들이 나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4개의 화살표가 그려진 화면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나는 강대국을 연구했습니다.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하지만 균형을 보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렸습니다. 강의실 불빛만 남았습니다. 저는 그 불빛 아래서 새로운 논문의 첫 문장을 떠올렸습니다. 21세기 지정학의 중심은 크기가 아니라 위치다. 그리고 그 위치의 이름은 한국이다. 분필 가루가 손끝에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가루를 보며 확신했습니다. 오늘부터 제 연구는 달라질 거라고 말이죠. 강의 준비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책상 위에 30년간 모아온 자료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나토 시절 작성한 전략 보고서, 랜드 연구소의 분석 문서, 제가 직접 쓴 논문 초고들이었죠. 모두 같은 논리로 관통됐습니다.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지배한다. 큰 나라가 작은 나라의 운명을 결정한다. 지정학은 힘의 게임이다. 저는 그 자료들을 천천히 넘겼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확신에 찬 문장들이었는데 지금은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미나가 보여준 그래프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수직으로 솟은 경제 성장률, 한 점으로 모이는 4개의 화살표, 세계 교역의 4분의 1이 지나가는 해운 항로. 그 데이터들이 제 이론을 조용히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강의 시간이 됐습니다. 학생들이 들어왔습니다. 케빈, 리사, 존, 그리고 미나. 모두 자리에 앉았죠. 저는 프로젝터를 켰습니다. 한반도 지도가 스크린에 떴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군사 기지 위치가 표시돼 있었습니다. 주한미군 2만 8천 명, 북한군 120만 명, 중국 국경 인접 지역 병력 30만 명, 일본 자위대 25만 명. 이게 한국의 현실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사방이 무장한 이웃들로 둘러싸인 땅이었습니다. 북쪽엔 핵무기가 있었고 서쪽엔 세계 최대 군대가 있었습니다. 동쪽엔 재무장하는 일본이 있었고 남쪽 너머엔 미국 태평양 함대가 있었죠. 학생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같은 지도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경제 협력 관계가 표시됐습니다. 한중 교역액 연간 3천억 달러, 한미 교역액 2천억 달러, 한일 교역액 1천억 달러, 한러 교역액 200억 달러. 같은 나라들이었습니다. 군사적으론 적이었지만 경제적으론 파트너였습니다. 이게 균형입니다. 제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지 않는 전략이었습니다. 미국과 동맹을 맺으면서도 중국과 교역했습니다.
일본과 역사 문제로 충돌하면서도 경제 협력을 유지했습니다. 북한과 대치하면서도 대화의 문을 열어뒀습니다. 이게 가능하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 이론대로라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강대국 사이에 낀 작은 나라는 한쪽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중립은 약함의 표시였고 양다리는 배신으로 간주됐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저는 칠판에 두 개의 원을 그렸습니다. 하나는 안보, 하나는 경제. 두 원이 겹쳤습니다. 그 교집합에 한국이라고 썼습니다. 이게 21세기 생존 전략입니다. 학생들이 노트에 받아 적기 시작했습니다. 미나가 손을 들었습니다. 이번엔 반박이 아니라 보충이었습니다. 화면에 새로운 자료가 떴습니다. 한미동맹 70년 유지. 동시에 중국 최대 교역국 관계 20년 유지. 사드 배치로 중국과 갈등. 하지만 교역은 계속 증가. 북핵 위협 속에서도 개성공단 10년 운영. 모순처럼 보이는 정책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살아남았고 성장했습니다. 저는 그 데이터를 보며 깨달았습니다. 균형은 중립이 아니었습니다. 선택의 기술이었습니다. 한쪽에 올인하지 않으면서도 양쪽 모두와 관계를 유지하는 전략이었죠. 분필을 들었습니다. 칠판에 한 문장을 썼습니다. 균형은 약함이 아니라 강함이다. 손이 떨렸지만 문장은 또렷했습니다. 누구도 한국을 적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모두의 파트너니까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 완전히 전환되는 걸 느꼈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현실주의의 벽이 무너졌습니다. 힘만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크기만이 답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작은 나라가 균형의 기술로 강대국들을 묶어둘 수 있었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했습니다. 케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리사가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존이 무언가를 곱씹는 표정이었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하버드의 오래된 건물들이 보였습니다. 서양 문명의 중심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강의실에서는 동양의 작은 나라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지정학의 정의가 바뀌고 있습니다. 제가 학생들을 봤습니다. 이제는 땅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크기가 아니라 위치입니다. 힘이 아니라 균형입니다. 분필 가루가 손끝에서 떨어졌습니다. 강의가 끝났습니다. 학생들이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 칠판을 봤습니다. 두 개의 원이 겹쳐진 그림이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 학자가 아니라 학생입니다.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책상으로 돌아왔습니다. 30년간의 자료들이 여전히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료들을 천천히 상자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새로 쓸 때가 됐습니다. 다음 강의 전 리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독일 출신 전략학 전공생이었습니다. 손에 자료를 들고 있었죠. 교수님,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그녀가 자료를 펼쳤습니다. 한국의 자원 현황이었습니다. 석유 매장량 제로. 천연가스 거의 없음. 철광석 수입 의존도 98%. 구리, 알루미늄 전량 수입. 이게 구조적 약점 아닙니까? 정확한 지적이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자원 없는 나라는 강대국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고 믿었습니다. 석유가 힘이고 천연가스가 무기였습니다. 강의가 시작됐습니다. 리사가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에너지 수입 의존도 95% 이상. 원유 전량 수입. 천연가스 99% 수입. 석탄 98% 수입. 숫자가 화면에 떴습니다. 이런 나라가 어떻게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됐습니까? 학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녀의 질문은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미나를 봤습니다. 이번엔 어떤 답을 내놓을까 궁금했습니다. 미나가 새로운 화면을 띄웠습니다. 폐배터리 재활용 공장 사진이었습니다. 거대한 시설이 화면 가득 펼쳤죠. 한국엔 자원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미나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자원을 만듭니다. 다음 슬라이드가 넘어갔습니다. 폐배터리에서 리튬 95% 회수, 코발트 90% 회수, 니켈 85% 회수.
세계 최고 수준의 회수율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에 집중했습니다. 도시광산이라는 개념이 나왔습니다. 폐휴대폰에서 금 추출, 폐가전에서 희토류 회수, 폐산업 설비에서 구리 재생, 연간 회수 가치 10조 원 이상. 숫자가 계속 떴습니다. 해수 리튬 추출 기술 개발, 바닷물 1톤에서 리튬 0.18g 추출, 한국 주변 해역 보존량 추정치 6천만 톤 이상. 학생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땅속이 아니라 바다에서 폐기물이 아니라 자원을 받습니다. 미나의 목소리가 강의실에 울렸습니다. 저는 그 데이터를 보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원의 정의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땅속에 묻힌 것만이 자원이 아니었습니다. 기술로 만들어낸 것도 자원이었습니다. 다음 화면이 떴습니다.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초고순도 불산. 세계 시장 점유율 70%.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폴리이미드. 세계 점유율 50% 이상. 2차 전지 양극재. 세계 시장 35%. 없는 자원을 대체하는 소재 기술이었습니다. 저는 칠판으로 걸어갔습니다. 분필을 들었습니다. 두 개의 단어를 썼습니다. 주어진 자원. 만든 자원. 손끝이 떨렸습니다. 자원은 땅 속에만 있지 않습니다. 제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두뇌 속에도 있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제 손이 칠판을 가리켰습니다. 만든 자원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그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정제 기술은 수입했죠. 한국은 석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정제 기술을 수출합니다. 분필이 칠판을 긁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러시아는 천연가스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액화 기술은 외국 것입니다. 한국은 가스가 없습니다. 하지만 세계 최대 액화천연가스 수입 터미널을 운영합니다. 케빈이 노트에 뭔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호주는 리튬을 캡니다. 하지만 배터리는 못 만듭니다. 한국은 리튬이 없습니다. 하지만 세계 2차 전지 시장 점유율 30%입니다. 리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분필을 내려놓았습니다. 30년 동안 자원이 국력이라고 믿었습니다. 석유가 많은 나라가 강하고 광물이 풍부한 나라가 부유하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 공식을 깨버렸습니다. 자원이 없어도 강할 수 있었습니다. 땅속이 비어 있어도 부유할 수 있었습니다. 기술이 자원을 대체했고 두뇌가 광산을 이겼습니다. 미나가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연구개발 투자액 연간 90조 원. GDP 대비 4.8%. 이공계 대학 졸업생 연간 10만 명 이상. 과학기술 논문 발표 세계 12위.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였습니다. 교수님. 미나가 저를 봤습니다. 한국은 사람이 자원입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강의실에 박수가 터졌습니다. 학생들이 일어서서 박수쳤습니다. 저는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지정학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말이죠. 예전엔 땅이 전부였습니다. 넓은 영토, 풍부한 자원, 많은 인구. 그게 국력의 기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기술이 땅을 이겼고 교육이 자원을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곧 광산이었고 두뇌가 유전이었습니다. 강의가 끝났습니다. 학생들이 나갔습니다. 저는 칠판을 봤습니다. 주어진 자원, 만든 자원. 두 단어가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단어들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자원은 발견하는 게 아니라 창조하는 것이었습니다.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책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새로운 논문 제목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21세기 국가 경쟁력의 재정의 한국 사례를 중심으로. 손가락이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제 학문이 다시 쓰이고 있었습니다. 새벽에 연구실로 나왔습니다. 책상 위에 한국 역사책이 놓여 있었습니다. 미나가 빌려준 책이었죠. 천년 전쟁사였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살수대첩이라는 전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기 612년. 수나라 30만 대군이 고구려를 침공했습니다. 을지문덕 장군은 병력 3만이었죠. 10대 1이었습니다.
을지문덕은 정면 대결을 피했습니다. 후퇴하며 적을 유인했습니다. 보급선을 끊었습니다. 지형을 이용했습니다. 살수에서 적이 강을 건너는 순간 공격했죠. 30만 대군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그 기록을 보며 멈췄습니다. 정면 돌파가 아니라 우회였습니다. 힘의 대결이 아니라 전략의 승리였습니다. 강의 시간이 됐습니다. 학생들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주제는 제약이었습니다. 지리적 제약, 자원의 제약, 규모의 제약. 그게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가. 저는 프로젝터를 켰습니다. 한반도 지도가 떴습니다. 북쪽은 대륙으로 막혔고 삼면은 바다였습니다. 면적은 10만 제곱킬로미터. 인구는 5천만. 자원은 거의 없었습니다. 제약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같은 지도였지만 이번엔 다른 정보가 표시됐습니다. 반도체 수출 세계 1위. 조선 수출 세계 1위. 문화 콘텐츠 급성장. 기술 혁신 세계 상위권. 하지만 결과입니다. 학생들이 화면을 봤습니다. 저는 칠판으로 걸어갔습니다. 분필로 두 단어를 썼습니다. 제약, 전략, 그리고 화살표를 그었습니다. 제약에서 전략으로 향하는 화살표였습니다. 제약은 장애가 아닙니다. 손이 떨렸지만 문장은 또렷했습니다. 방향을 정해주는 힘입니다. 미나가 새로운 자료를 띄웠습니다. 살수대첩 전투도가 나타났습니다. 을지문덕의 후퇴 경로, 수나라군의 진군 방향, 최종 격전지. 화살표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병력 10배 차이였습니다. 미나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을지문덕은 정면 승부를 피했습니다. 적을 유인하고 지치게 만들고 지형을 이용했습니다. 다음 화면이 넘어갔습니다. 삼성 반도체 전략 그래프였습니다. 1980년대 후발주자로 시장 진입. 일본과 미국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정면 대결은 불가능했죠. 삼성은 메모리 반도체에 집중했습니다.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기술 격차를 좁혔습니다. 2000년대 초반 세계 1위에 올랐습니다. 두 개의 화면이 나란히 떴습니다. 살수대첩과 반도체 전략이었습니다. 저는 그 두 화면을 봤습니다. 1000년 시간 차이였습니다. 하지만 패턴은 같았습니다. 정면 돌파가 아니라 우회였습니다. 힘의 대결이 아니라 전략의 승리였습니다. 전략의 DNA입니다. 제 목소리가 강의실에 울렸습니다. 1000년이 흘러도 리듬은 남습니다. 케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리사가 노트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존이 두 화면을 번갈아 봤죠. 저는 칠판에 다시 글을 썼습니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는다. 그러나 리듬은 남는다. 분필 가루가 손끝에서 떨어졌습니다. 미나가 추가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K-팝 산업 전략이었습니다. 1990년대 미국 팝이 세계를 장악했습니다. 정면 대결은 불가능했죠. 한국은 유튜브를 활용했습니다. 소셜미디어로 팬덤을 만들었습니다. 영어가 아닌 한국어로 승부했습니다. 2020년대 빌보드 차트를 석권했습니다. 또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영화 산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할리우드 독점 시장에서 정면 대결을 피했습니다. 한국적 스토리에 집중했습니다. 넷플릭스라는 새 플랫폼을 활용했습니다. 기생충, 오징어 게임, 전 세계를 흔들었습니다. 저는 그 데이터들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제약이 많을수록 전략은 깊어졌습니다. 정면으로 싸울 수 없으니까 우회했습니다. 힘으로 밀 수 없으니까 지혜를 썼습니다. 그게 한국의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1000년 전 을지문덕이 선택한 길입니다. 제가 학생들을 봤습니다. 오늘날 삼성, K-팝, 한국 영화가 선택한 길입니다. 칠판에 큰 원을 그렸습니다. 그 안에 한 단어를 썼습니다. 우회. 강의실이 조용했습니다. 정면 돌파는 강자의 전략입니다. 하지만 우회는 약자의 지혜입니다. 분필을 내려놓았습니다. 한국은 1000년 동안 약자였습니다. 그래서 우회의 기술을 완성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완전히 정리됐습니다. 지정학은 땅의 과학이 아니었습니다. 전략의 예술이었습니다.
제약은 한계가 아니었습니다. 창의성의 원천이었습니다. 강의가 끝났습니다. 학생들이 나갔습니다. 하지만 미나는 남았습니다. 교수님. 그녀가 말했습니다. 한국을 이해하셨습니까? 저는 칠판을 봤습니다. 제약, 전략, 우회. 세 단어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생존이 아니라 설계로 이긴 나라입니다. 미나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이제 논문을 쓰실 수 있겠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연구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새로운 챕터를 시작했습니다. 제약의 역설 한국은 어떻게 약점을 강점으로 바꿨는가. 손가락이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창밖으로 밤이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30년 경력이 무너졌지만 새로운 학문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분필 가루가 책상 위에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가루를 보며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제게 가르쳤습니다. 제약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 말이죠. 새벽이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강의실에 혼자 들어왔습니다. 프로젝터를 켰습니다. 한반도 지도가 스크린에 떴죠. 4개의 화살표가 교차했습니다.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노란색. 모두 한 점을 향했습니다. 저는 그 지도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이건 더 이상 경로가 아닙니다.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질서의 축입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30년간 써온 교과서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책상 위에 제 저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힘을 넘어서는 지정학의 미래라는 제목이었죠. 베스트셀러였습니다. 10만 부가 팔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니 공허했습니다. 힘을 넘어선다고 썼지만 결국 힘의 논리로 귀결됐습니다. 강대국 중심의 세계관이었습니다. 작은 나라는 주변부였고 약한 나라는 변수였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빨간 펜으로 줄을 그었습니다. 틀린 문장들이었습니다. 수정해야 할 논리들이었죠. 책 한 권이 빨간 줄로 가득 찼습니다. 강의 시간이 됐습니다. 학생들이 들어왔습니다. 미나가 마지막으로 발표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녀가 화면을 켰습니다. 한국 문화 지표가 떴습니다. K-팝 유튜브 조회수 연간 300억 회 이상. 한국 드라마 넷플릭스 시청시간 전 세계 상위권. 한국 영화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 한국 문학 부커상 수상. 숫자가 계속 쏟아졌습니다. 교수님. 미나가 저를 봤습니다. 한국의 경쟁력은 기술이 아닙니다. 문화입니다. 저는 그녀를 봤습니다. 문화가 전략이 된다는 말입니까? 다음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빨리빨리 문화. 한국 건설 속도 세계 최고. 인천공항 건설 5년. 평택항 확장 3년.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 99%. 배송 속도 세계 1위. 완벽주의 문화. 불량률 제로 추구. 품질 관리 세계 최고 수준. 고객 만족도 최상위권. 교육열. 대학 진학률 70% 이상. 이공계 졸업생 연간 10만 명. 평생 교육 참여율 40%. 저는 그 데이터를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경쟁력의 코드였습니다. 복제할 수 없는 DNA였습니다. 다른 나라가 한국 기술을 배울 수 있습니다.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화는 복사할 수 없었습니다. 빨리빨리는 단순한 속도가 아니었습니다. 시간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완벽주의는 강박이 아니었습니다. 자존심이었습니다. 교육열은 집착이 아니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투자였습니다. 저는 스크린을 껐습니다. 더 이상 그래프가 필요 없습니다. 학생들이 저를 봤습니다. 저는 칠판으로 걸어갔습니다. 분필을 들었습니다. 2단어를 썼습니다. 요새, 균형. 한참 그 단어들을 바라봤습니다. 강대국의 시대는 요새의 시대였습니다. 제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높은 성벽, 깊은 해자, 강한 군대. 그게 전부였습니다. 분필이 칠판을 긁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세기는 균형의 시대입니다. 손이 떨렸지만 문장은 또렷했습니다.
연결의 기술, 전략의 깊이, 문화의 힘. 그게 새로운 국력입니다. 강의실이 조용했습니다. 저는 학생들을 봤습니다. 케빈, 리사, 존, 미나. 모두 저를 바라봤습니다. 나는 오늘 한국을 공부한 게 아닙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인류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배웠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 안에서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이론이 무너졌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유로웠습니다. 틀린 이론을 버릴 수 있다는 게 학자로서의 용기였습니다. 새로운 진실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게 지성의 증거였습니다. 분필 가루가 손끝에서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 가루를 봤습니다. 하얗게 부서진 조각들이 바닥으로 흩어졌습니다. 나는 학자가 아니라 목격자였습니다. 중얼거렸습니다. 역사가 한국에서 방향을 바꾸는 순간을 봤습니다. 강의실에 박수가 터졌습니다. 학생들이 일어서서 박수쳤습니다. 저는 그 박수를 들으며 확신했습니다. 제 논문은 완전히 새로 써질 거라고. 제 강의는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제 학문은 이제 한국을 축으로 재구성될 거라고. 강의가 끝났습니다. 학생들이 나갔습니다. 미나도 자료를 정리하고 나갔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칠판을 봤습니다. 요새와 균형. 두 단어가 선명했습니다. 저는 그 단어들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강의실을 밝혔습니다. 칠판에 글씨가 빛났습니다. 책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제 저서를 집어들었습니다. 빨간 줄로 가득한 책이었습니다. 상자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새 노트를 꺼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제목을 적었습니다. 21세기 지정학의 새 패러다임 한국을 중심으로.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글씨는 또렷했습니다. 첫 문장을 썼습니다. 국가의 위대함은 크기가 아니라 방향에 있다. 그리고 한국은 가장 정확한 방향을 가진 나라다.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새벽부터 강의까지 긴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제 30년 중 가장 의미 있는 하루였습니다. 틀렸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배웠다는 걸 받아들였습니다. 바뀔 수 있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하버드의 오래된 건물들이 보였습니다. 서양 문명의 요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문명은 한 곳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걸. 지혜는 동에서 서로, 서에서 동으로 흐른다는 걸. 그리고 지금 그 흐름이 한국을 지나고 있다는 걸. 노트를 덮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쓸 겁니다. 30년을 뒤집는 논문을 말이죠. 새벽 3시였습니다. 연구실 책상 위에 노트북이 켜져 있었습니다. 화면엔 한 문장이 떠 있었죠. 21세기 지정학의 새 패러다임 한반도 사례. 제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30년 경력을 뒤집는 논문이었습니다. 나토에서 랜드 연구소에서 수백 번의 강의에서 주장했던 이론을 부정하는 글이었죠.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유로웠습니다.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한반도는 작은 땅이 아니다. 거대한 힘들이 조율되는 세계의 피벗이다. 문장이 흘러나왔습니다. 강대국 중심의 지정학은 끝났다. 이제는 균형의 시대다. 그리고 한국이 그 균형의 중심에 있다. 커피가 식어갔습니다. 개의치 않았습니다. 손가락이 계속 움직였습니다. 지정학은 더 이상 국경의 과학이 아니다. 인간과 시스템, 기술과 문화의 조화다. 그게 진짜 균형이다.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손을 멈췄습니다. 화면을 봤습니다. 20페이지가 넘었습니다.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책상 옆 책장을 봤습니다. 제 저서들이 꽂혀 있었습니다. 10년 전, 20년 전에 쓴 책들이었죠. 모두 강대국 중심 이론이었습니다. 한 권씩 꺼냈습니다. 상자에 담았습니다. 새로 쓸 때가 됐습니다. 아침이 됐습니다. 강의실로 갔습니다. 마지막 수업이었습니다. 학생들이 들어왔습니다. 미나가 마지막으로 들어왔죠. 저는 칠판에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균형은 힘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학생들이 노트에 받아 적었습니다.
이번 학기 우리는 한국을 공부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한 나라를 배운 게 아닙니다. 새로운 세계 질서를 목격했습니다. 칠판 옆 세계 지도를 펼쳤습니다. 한반도에 빨간 점을 찍었습니다. 이 점이 작아 보입니까? 학생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천만에요. 이 점이 없으면 내 방향의 힘이 무너집니다. 균형이 깨집니다. 질서가 흔들립니다. 손끝으로 한반도를 가리켰습니다. 한국은 변방이 아닙니다. 설계자입니다. 강의실이 조용했습니다. 저는 분필을 내려놓았습니다. 학생들을 봤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학기에 가장 중요한 걸 배웠습니다.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국가의 크기는 땅이 아니라 방향에서 결정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케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리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존이 박수를 쳤죠. 강의실에 박수가 번졌습니다. 수업이 끝났습니다. 학생들이 하나씩 나갔습니다. 미나가 제 책상으로 왔습니다. 교수님, 논문 제목 봤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는 노트북 화면을 봤습니다. 논문 초고가 떠 있었습니다. 제 이름이 들어가지만 이건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미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교수님. 이건 한국의 이야기입니다. 그녀의 눈빛이 선명했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봤습니다.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동료였습니다. 제게 새로운 세계를 보여준 안내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미나가 나갔습니다. 강의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세계 지도를 봤습니다. 한반도의 빨간 점이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예전엔 작은 반도였습니다. 강대국 사이에 낀 약한 나라였습니다. 지정학적 저주를 받은 땅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내 방향의 힘을 묶는 중심점이었습니다. 세계 균형의 축이었습니다. 21세기 질서의 설계자였습니다. 지도를 접었습니다. 책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논문을 계속 썼습니다. 한국은 증명했다. 약함이 강함이 될 수 있고 자금이 중심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손가락이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제약은 한계가 아니라 창의성의 원천이었다. 지리는 운명이 아니라 선택의 결과였다. 문장이 이어졌습니다. 강대국은 힘으로 밀었다. 하지만 한국은 균형으로 버텼다. 그리고 그 균형이 새로운 힘이 됐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논문을 저장했습니다. 50페이지가 넘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하버드의 오래된 건물들이 석양빛에 물들고 있었습니다. 300년 역사의 대학이었습니다. 서양 학문의 중심지였죠. 하지만 오늘 이 강의실에서 동양의 작은 나라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여줬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책장에서 빈 공책을 꺼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강의 노트였습니다. 다음 학기 강의 계획이었죠. 제목을 적었습니다. 균형의 지정학 한국 모델을 중심으로.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30년 경력이 한 학기 만에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게 학자의 용기였습니다. 새로운 진실을 받아들이는 게 지성의 증거였습니다.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가방을 챙겼습니다. 연구실 불을 껐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왔습니다. 벽에 걸린 세계 지도가 보였습니다. 지나가다 멈췄습니다. 한반도를 봤습니다. 예전엔 그저 작은 반도였습니다. 이제는 빛나는 중심점이었습니다. 나는 드디어 이해했습니다.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균형은 약함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높은 수준의 전략이었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뜨거웠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학생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배울 게 많았습니다. 쓸 게 많았습니다. 나눌 게 많았습니다. 한국은 제게 가르쳤습니다. 국가의 위대함은 크기가 아니라 선택의 깊이에 있다는 것을. 지정학은 땅이 아니라 전략이라는 것을. 균형은 생존을 넘어 번영의 길이라는 것을. 캠퍼스를 걸어 나왔습니다. 별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별빛 아래서 새로운 시작을 확신했습니다. 내일부터 논문을 완성할 겁니다. 다음 학기엔 새로운 강의를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세계에 말할 겁니다. 21세기는 균형의 시대라고. 한국이 그 길을 보여줬다고.